자본주의 시장의 가격 형성 원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와 공급이고 두 번째는 가치예요. 수요와 공급은 비교적 짧은 텀의 가격 변동 원인이 되고 가치는 중장기적인 가격 변동의 원인이 돼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수요와 공급의 예시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최근에 먹태깡이라는 농심의 신제품이 나왔어요. 이게 소문을 타면서 수요가 급증을 하니까 동네 마트에서는 구할 수도 없어요. 먹태깡의 소비자 권장 가격이 1,700원이거든요. 근데 쿠팡이나 지마켓에서는 가격에 공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늘어나니까 농심에서 공급을 늘리겠죠. 그러면 사람들의 수요가 충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사람들이 서서히 없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매수가 매도보다 많으면 가격이 상승하고 매도가 많으면 하락하는 것이 수요와 공급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과연 먹태깡을 봤을 때 10,000원이 넘는 가치가 있나요? 단기적인 호기심으로 인해서 수요가 급증하고 가격이 상승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의 호기심이 해결되면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상품의 적정 가치로 돌아올 거예요. 보통 시장은 이런 과정을 거쳐 가격이 변동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먹태깡을 가지고 트레이딩 해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마트에서 1,700원에 파는 먹태깡 가격이 지금 5,000원이라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공매도를 치실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매수를 하실 건가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신 분들이라면요, 5,000원의 먹태깡을 대량으로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 이 먹태깡이 수요가 충족이 안 돼서 10,000원, 15,000원까지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가격인 1,700원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설령 당장 내리지 않더라도 기다리면 내릴 거란 말이에요. 굳이 단기 시세 차익을 보려고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품의 적정 가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비자 권장 가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시장하고 증권이나 암호화폐 시장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비트코인의 적정 가치가 얼마인가요? 우리는 비트코인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의 적정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도 몰라요. 이게 일반적인 시장하고 금융시장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쓰레기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황금이다, 1억 이상의 가치를 지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장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트레이딩을 해야 되죠? 가치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요? 누구든 말할 수 있는 가치는 본인의 뇌피셜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명확한 기준에 의한 트레이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적어도 뇌피셜로 세운 가치보다는 그나마 많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근거로 기준점을 잡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술적 분석의 근거를 통해 적정 가치를 찾고 그것을 기준으로 한 수요와 공급의 괴리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ICT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파동의 중간 지점이나 레인지의 중간 가격이 현 시점의 적정 가격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다양한 근거들 중에서 우리가 트레이딩에 활용할 적정 가치를 고르고 차트 안에 트레이딩의 규칙을 세울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가격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소비자와 공급자에 의해 가격이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증권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은 세력이 가격을 움직여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매점 매석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죠. 마찬가지로 주식시장도 법적으로는 원래 매점 매석이 안 돼요. 하지만 이 시장에서 매점 매석은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어요. 약 100년 전 리처드 와이코프라는 기술적 분석가는 수요와 공급이 주가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시장은 세력이 가격을 주도하고 투자자는 시간이 경과하여 나타나는 가격과 거래량을 통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증권시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방향성을 가진 돈이 가격을 움직인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 투자자들은 특정한 매크로 이슈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방향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력은 항상 확실한 방향성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요점만 정리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추세를 반전시키거나 일반적으로 레인지를 돌파할 수가 없고 세력의 힘이 방향을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이제 증권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는 어느 정도 이해되셨죠?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조는 뭘까요? 디맨드 서플라이 존의 개념은 해외의 일반적인 외환시장에서 파생된 전략이에요. 디맨드 서플라이 존을 요약하면 세력이 개입해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된 기원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ICT 컨셉의 오더 블럭하고 매우 연관성이 짙어요. 그런데 또 미세한 색깔 차이는 있어요. 자, 그렇다면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핵심 키워드를 차트에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가격의 방향은 세력이 정한다고 했죠. 개인 투자자의 자금만으로는 레인지를 이탈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급락하고 있는 주가의 하락 또한 막을 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급등하는 주가의 상승 또한 막을 수가 없어요. 결국 세력이 추세의 방향을 주도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첫 번째로 추세가 변할 때 기원이 되는 캔들이나 매물대는 세력이 개입한 구간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력은 항상 확실한 방향성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세력은 많은 물량을 모아서 최대한 높은 가격까지 가격의 추세를 만들어내고 판매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세력의 돈만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서 지속시키려면 작전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결국 돈이 모여야 돼요. 세력이 사지 않아도 내가 아닌 다른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해서 가격을 올려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개인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야겠죠. 시장의 심리 판도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볼 수 있게 신호탄을 쏩니다. 두 번째로는 가격이 급격하게 변하는 구간의 기원점 또한 세력이 개입한 구간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가격이 급격하게 움직인 구간은 그만큼 한쪽 포지션의 주문 압력이 강하고 치열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가격이 급변했다는 것은 주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상대적으로 해석의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건 이전에 설명했던 리퀴디티 보이드의 발생 여부로 판단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차트 예시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을 하고 추세가 박스권으로 전환되죠. 자, 추세 전환이 된 기점에서 저점을 한번 관찰해 볼게요. 상승 직전 음봉 캔들이 보이죠. 그러면 이 캔들이 디맨드 존이 됩니다. 디맨드 존의 고점과 저점에 마킹을 하고 이어서 바로 MSS를 만들어요. 그러면 두 번째 상승의 기원 캔들도 마킹을 하는 거예요. 가격이 가까운 디맨드에서 계속 지지를 받죠. 그 다음에 가격이 박스권을 그리다가 음봉 캔들 고점에 지지를 받고 반등합니다. 그 다음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가격이 하락할 때 디맨드 존을 기점으로 급락이 발생해요. 지지와 저항은 단 한 번도 닿지 않은 싱싱한 상태의 지지와 저항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이 중간에 또 디맨드 존을 하나 더 찾을 수 있겠죠. 표시를 해보면 연속적으로 지지받고 가격이 튕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구간에 서플라이 존도 마킹을 해보면 연속적으로 저항받고 결국엔 가격이 하락하죠. 결국 지지선을 돌파하고 나면 지지와 저항이 교대되면서 다시 이곳에서 저항받고 추가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직전 차트 예시로 돌아가서 추가로 설명해 드리자면 결국 디맨드 서플라이 존도 추세 규모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돼요. 큰 추세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세가 변경될 때 확인할 수 있는 디맨드 서플라이 존은 시간이 꽤 지나 봐야지 식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나타나는 반등이나 움직임만으로는 해당 존을 넘겨짚기에는 너무 이르죠. 그래서
여기에 하락을 예시로 든다면 최소한 이 구간까지는 진행되어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큰 추세에서는 영향력이 비교적 강해서 길게 트레이딩 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짧게 트레이딩 하더라도 꽤나 매력적인 자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작은 추세가 변경될 때에 발생한 기원이 되는 디맨드 서플라이 존은 빠르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작은 추세인 만큼 영향력이 작아서 지지와 저항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확률은 조금 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텀을 가지고 매매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외환 트레이더들이 말하기를 너무 긴 시간 삼천리를 그리고 돌아오는 디맨드 서플라이 존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비교적 큰 추세에서 나타나는 디맨드 서플라이 존은 긴 시간 후에 돌아와도 단기 타점으로 활용하기에 좋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트레이딩에 활용하는 규칙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격이 폭발적으로 변한 구간이나 큰 프레임의 차트 시야에서 추세 구조를 반전시킨 매물을 위주로 활용한다. 두 번째로 가까운 디맨드와 서플라이 존을 먼저 활용한다. 당연히 현재 가격에서 가까운 구간의 디맨드나 서플라이 존에 닿았을 때 먼저 가격 반응이 일어날 확률이 높을 거예요. 세 번째로 빠른 되돌림의 형식은 조금 더 긴 텀으로 가져가고 오랜 텀을 가지고 돌아올 때는 짧은 텀의 단기 차익을 노리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져간다. 그리고 네 번째, 재활용은 가능하지만 첫 번째에 닿았을 때가 가장 싱싱하다. 차트에서 모든 지지와 저항은 첫 번째 닿을 때가 가장 확률이 높아요. 다섯 번째, 되도록 가격 폭이 좁은 범위의 매물 구간을 활용한다. 이건 손익비의 관점도 있지만 거래의 밀도에도 관련이 있어요. 이것은 거래량을 다루는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물대를 의미 없이 활용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매물대의 색깔을 좀 더 가려보는 것이 좋아요. 외환 트레이더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트레이딩 하는지 잘 파악하고 트레이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차트브로의 레빗이었습니다.